반갑습니다. 저는 10월 학평 해설을 맡은 정치와 법의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앞에 총평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쭉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까지 뭐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정말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이 부분 혹시 수능 특강 교재에서 지나치진 않았나, 교과서에서 지나치지는 않았나 체크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해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주 나오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국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것은 정치로 볼 수 있지만 학급 회의를 통해 청소구역 배정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치로 볼 수 없어. 정치란 국가에만 국한되는 거야 라고 보기 때문에 갑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을은 아니야. 학급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 즉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 것. 국가가 없었던 시절에도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2번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주체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가 아니라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입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제 활동. 무엇과 연관된 활동입니까? 바로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자, 국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거를 정치로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정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말 너무 자주 나왔던 거,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입주민 토론회를 정치로 보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넓은 의미의 정치만. 따라서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모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몇 번이다? 어렵지 않게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첫 번째 수능, 정치와 법으로서의 첫 번째 수능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 2번 문제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의결기관인 A와, 따라서 A는 무엇이 됩니까? 지방의회가 되겠죠. 집행기관인 B로 구성된다. B는 무엇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환의 대상, 위법한 혹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지방의회 의원, 물론 이때는 지역구 의원만 포함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기 만료 전에 주민의 투표로서 파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바로 주민소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권을 갖는다. 옳은 설명이 되죠. 이거 이번 모평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모평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권은 누구에 관한? 지방의회, 즉 의결기관의 권한이었고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에서는요. 무엇을 담당했었던 거였죠? 바로 규칙, 재정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을 나눠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권은 누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규칙 재정권은 누가?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인 집행기관이 갖는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나눠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달리 니은의 A에는 즉 광역, 지방의회, 기초지방의회 모두 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따라서 둘 다 비례대표 의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는 중선거구제가 적용이 됐던 거였고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이 됐었죠. 따라서 리을은 그대로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는요. 지방자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리을 선지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도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암기가 조금 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 마무리하고 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의 법원 A, B, C 중에서 A, B는 C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네. C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겠네. 다시 한 번 더. A, B는 C와 달리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데요. 그럼 C는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국제법의 법원이 되겠죠. 따라서 C는 뭐다? 조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A, B와 달리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조약만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는 들어갈 수 없죠. 왜? 조약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선지.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조약 내용에 대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누가 갖습니까? 대통령이 갖는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이 A에 해당한다면 그렇다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제 관습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B는 법의 일반 원칙이 될 겁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헌법보다 하위 법규들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던 수험생들은요, 친구들은요, 이 부분 특히 국내 문제 불간섭이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이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연소근로자, 청소년, 미성년자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형식의 문제는요, 전통적으로 예전 법과정치 때부터 쭉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미성년에 해당하거나 나이가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나이를 콕
집어서 최근에는 자주 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근로계약서 나이 이제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나이 17세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잡고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은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부모가 직접 체결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즉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단 조심해야 될 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할 사람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대신 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부모의 동의는 얻어야 돼요. 하지만 부모가 직접 가서 체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밑줄 친 니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근로시간 9시부터 17시까지예요. 휴게시간은 참 내가 이거를 13시랑 13시랑 같이 발음하려다가 막 헷갈렸어. 13시에서 14시까지예요. 자, 요거 먼저 떠올릴게요.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된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되니까 7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근데 근로자 몇 살? 17살.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외워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일 몇 시간?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일주일에는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연장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따라서 근로시간 7시간 나왔어요. 하루에 7시간까지 가능해요. 밑줄 친 니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오케이?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따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은 결국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4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귿에 따른 비의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요. 맞아요. 여기까지 근로계약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로계약 중에서 일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에서 B의 통장에 B 누구예요?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죠? 근로기준법에 해당돼요? 매월 2회 지급하는 거. 이거 의외로 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매월 2회 줘도 될까요? 되죠. 우리 근로기준법 한번 떠올려보세요. 임금은 통용되는 화폐 형태로 매월 1회 이상이잖아요. 그럼 2회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맞는 거겠죠. 따라서 둘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근로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 번 더 외울 부분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구나. 단서 조항 보고 결국에 A에는 국민주권주의가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B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 C는 국제평화주의가 될 겁니다.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규정에는 국민주권주의가 반영되어 있죠. 문장 그 자체로 옳은 설명입니다.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들과 연결되니까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제는 참정권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들어가겠죠.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은 C가 아니죠.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은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면 1면 끝났고요. 2면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장은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서 조항을 보니까요.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중 하나래요. 근데 의외로 표가 간단해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딱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즉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주체가 국민인 것은 누구입니까? 헌법소원 심판이 되겠죠. 반면에 국민이 아닌 것, 정확히는 법원이 청구자가 되는 것은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 잡아놓고 나서 이제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주체는 누구예요? 법원이에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뭐다?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통해서 누가? 법원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 지금 선지 1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국에 청구의 주체는 누가 된다? 법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2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단은 A와 달리 잘 보세요. 위헌 법률 심판은요.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겠죠. 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달리라고 하면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위헌 법률 심판,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 돼요. 헌법소원 심판은요? 헌법소원 심판이 뭔데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하는 거였죠. 자, 이때 이 공권력이라는 거 안에는요, 입법권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입법권도 공권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도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 공권력의 범주 안에는 무엇도 포함된다? 입법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은 쉽죠? 2개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선 위헌 법률 심판은 맞아.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소원 심판도 가능한 경우 있죠. 특히 어떤 경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법원의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둘 다 법원의 판결은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6번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게임기 판매점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는 계약은 여기 포인트죠. 부모의 동의 없이 을과 체결했대요. 자, 우리 가의 상황은요. 계약 당시 가치가 아니지. 계약 당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인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대요. 가의 상황에서 갑의 부모는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계약을 왜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했으니까요.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한 상대방인 을은요.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철회권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래 당시,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철회권 언제 쓸 수 있다고요? 계약 당시,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철회권 쓸 수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을은요. 확답하세요. 이거 취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갑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부모에게,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자, 우리 만약에 7번 문제를 풀면서 이게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다. 조금 약간 삐그덕 그랬던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본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부모 동의서를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대요. 결국에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겠죠. 자, 이거 조금만 여러분이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소권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럼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 역시 누구와 누구 모두 다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겠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7번에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가, 나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다? 취소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가의 상황인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따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요. 아주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 이번 수능 완성 교재에서 자주 나왔었어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권 문제다 라고 하는 건 찾았어요. 왜? 단서 조항에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등장하고 있습니다. A와 구분되는 B, C의 공통적인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를 그렇게 썼어. 점수가 3점이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수가 3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 1점씩이니까 요 둘이 둘 다 맞거나 왜 이럴 수 있잖아.
둘 다 맞고 뭐 얘가 맞고 얘가 틀리고 이러면 3점이 되는 거잖아. 둘 다 맞거나 혹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맞거나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야지만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요? 3점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유권은 어떤 성격이에요? 소극적 성격의 권리예요. 게다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 둘을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B, C에는 자유권이 들어가지는 않겠구나. 왜? B, C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금 적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아,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의 권리고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B, C에는 자유권이 들어가지 않겠구나. 그럼 뭐예요? A가 자유권이 되는 거지. 됐어요? B, C는 각각 사회권, 청구권, 청구권, 사회권이 되는 거겠죠. 기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경시하지 않는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들어가 볼게요. A는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긴 고전적 성격의 권리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면 B는 사회권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청원권은 청구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청원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B가 사회권이라면 C는 청구권이니까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을을 푸는데 의외로 조금 시간이 걸렸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가의 방어적 권리이다가 들어가면 자, 가의 방어적 권리이다를 썼어요. B, C의 공통적인 특징입니까? 아니죠. 얘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3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옳은 설명이 와야지 3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아, 요거 선생님 청구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다 하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뭐였어요? B와 C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지금 나의 이렇게 쓰여 있는 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는 어디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청구권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8번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지 오답이 들어가야 되는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8번 문제 마무리해 보았고요.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특수불법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첫 번째 사례,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뜨거운 음식을 엎지르는 바람에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다. 이 경우 병은 블라블라블라. 자, 첫 번째 사례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 중에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우리 두 번째 사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인데 느낌 왔어요. 어떤 유형인지 알겠지만 끝까지 읽어볼게요.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주택의 창틀이 떨어져 행인 씨가 전체 사주에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씨는 자, 요 사례는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까? 바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화상을 입은 병은 을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을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은 2번에 별표 치고 이거 문장 그 자체로 꼭 진짜 선생님 이거 매우 이번에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을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제 조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해요. 다시 한 번 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보다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용자인 을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자체로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수능 특강 교재에 특수불법행위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 표 중에서 사례로 딱 적혀 있어요. 그 사례 위에 정확하게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더 펼쳐서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별표가 쳐져 있는데 아직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왔다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정답은 2번 찾았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행위에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아니죠. 우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고의인 경우에도 뭐 과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이 상황에서 공작물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A죠. 소유자는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 합쳐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작물의 점유자인 A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A가 나는 공작물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면 어떻게 돼요? A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죠. 자, A의 책임이 면제된다면 그때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소유자인 B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때 소유자인 B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4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죠. 됐어요? 1차적으로는 A가 일단 책임을 지는 거니까 4번 잘못된 설명.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B에게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A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A의 책임이 면제되어야지만 B에게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된 설명이죠. 이해되셨어요? 4번, 5번은요. 혹시 헷갈렸던 친구들은 요거 도식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특수불법행위 문제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막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둘 사이에서 자녀 중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하였는데 여기에 나온 혼인은 모두 다 법률혼이래요. 병과 재혼을 하였는데 이들 부부는 병의 친구의 자녀인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다시 둘은요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라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워딩으로는 쉽게 일반 입양을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요 정과 재혼을 하였는데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 10번 문제에서 푸는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의 차이점을 나누실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후 갑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유언은 없었다. 오케이, 유언이 없었으니까 무엇이 된다? 법정 상속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 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재산이 있었고 재물은 없었다. 들어가 볼게요.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는 이혼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C를 입양할 때에는 C는 갑의 성과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잖아요. 즉 친생부모,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거. 친생부모와의 끈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친생부모와의 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은요? 친권만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갑의 양부모의 즉 성과본을 따른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B를 입양한 때 친양자 입양 있죠? 갑과 B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왜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갑과 B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디귿과 연결시켜서 바로 리을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갑이 사망했죠. 그렇다면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법률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병 가능하죠.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1순위인 직계 비속 C, A 그리고 B 라고 쓰면 돼요. 여기서 누구는 빠져야 돼요? B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갑과 B는 친족 관계가 종료됐다라니까요. 즉 쉽게 말해서 친생부모와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따라서 상속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상속관계. 상속권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갑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권자는 병과 C와 A가 되는 겁니다. 자, A의 법정 상속액이 4억 원이라면 C도 4억 원이었겠죠? 직계비속은 똑같이 받으니까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거죠. 따라서 6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은 얼마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까? 14억 원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법정 상속액이 4억 원이라면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14억 원이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디귿, 리을의 5번이 되는 겁니다. 14번이 아니라 10번이었죠.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에서요. 약간 리을 선지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지금까지는 여기에 재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고 그 재산을 이렇게 쫑쫑따리 나누는 그런 문제에 익숙해져 있었지 상속 재산이 얼마야? 상속분이 얼마야? 그 상속분을 갖고 원래 재산을 유추해봐 라고 하는 문제는 자주는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뭐 10번에 리을 같은 선지에도 조금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우리 발문 살짝 살펴보니까 민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한번 해볼게요. 교사,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갑, A는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걸까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으로 수정된 거니까요. 되셨죠? 자, 이제 B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는 뭐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C는 D에 의해 보완되었습니다. 그럼 C는 뭐다? 나머지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라고 우리가 쭉 민법의 원칙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B, C, D를 정리했으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바로 1번부터 보면 되겠죠. 기억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상대적 권리로 간주한다. 정답 1번. 왜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11번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볼게요. 2번입니다. 자,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B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죠. 즉 개인끼리 알아서 자유롭게 법률 관계를 형성하세요 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약 자유 원칙은 뭐라고요? 스스로 자유롭게 개인과 개인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A보다는 오히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인 기역에 더 부합하게 되는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로 인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인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여전히 계약 자유의 원칙 존재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엔 무효로 한다 라는 식으로 보완된 거죠. 따라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 좀 가능합니다. 인정됩니다. 4번 잘못된 설명.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과 달리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C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거겠죠. 따라서 11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넘기자마자 요거 익숙하지 않은 문제여서 뭔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당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12번, 3페이지에 있는 15번이 길어. 긴 문제가 딱 2개 있으니까 일단 약간 심리적으로 당황해. 우리 15번에서 얘기를 뭐 해주겠지만 뭐 의외로 문제가 긴 거에 비해서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12번도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수월한 문제였어요. 선생님 이런 유형 처음 봤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쉬워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발문 내용과 안에 있는 내용 살펴보니까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나눠야겠구나. 일단 요거 우리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나눠볼게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참여집단. 누구? 정당. 이제 또 밑에 질문 보고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참여집단, 시민단체. 그렇다면 B는 뭐다? 이익집단이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가나다라만은 ABC에 대한 진술이 되어 이들 중 옳은 진술에 해당하는 버튼만을 있는 대로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면 전광판의 해당 부분에 불이 반짝 들어오게 됩니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네. 동그라미. 그러면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겠죠. 나입니다. B는 이익집단은 시민단체와 달리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시민단체의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죠. 따라서 나에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 옳은 설명. 그럼 다에 해당하는 전광판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라입니다. A는 정당은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주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입니다. A, B, C 모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불 반짝, 마에도 반짝.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마. 어렵지 않죠? 12번 정답 끝. 이게 막 불 들어오고 뭔가 이런 문제들이 정치화법에서 안 나왔던 문제여서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조금 겁을 줬던 12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는 형사 절차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13번 틀렸다. 혹은 13번 문제를 풀다가 근데 조금씩 또 삐걱거렸다. 어떻게 해요? 정말 야, 너 이제는 이게 물러설 데가 없어, 얘들아.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젠 진짜 외워야 돼요. 여기를 수월하게 풀었어야 돼요. 만약에 13번에서 조금이라도 선지 하나라도 헷갈렸다.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을 위해 A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즉 수사 과정에서 나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적법한지 나 구속의 필요성을 한번 확인하쇼 라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구속 적부 심사제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거겠죠? 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정에 기소하였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기소 이전의 상황 수사 과정이구나.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볼게요.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오케이. 기소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공판의 단계가 됩니다. 1심 재판 도중에 갑은 B제도를 활용해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따라서 B제도는 뭐다? 보석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갑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집행유예 유죄 선고에 해당돼요? 무죄 선고에 해당돼요? 다시 집행유예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무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정리되셨어요? 유죄 선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로 인해서 검사와 갑과 을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기소로 인해 이거 구모에 나왔었다? 공판의 당사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정리하면 검사와 피고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이 누구? 갑이 되는 거겠죠. 을은 빠져야 되는 거겠죠. 검사와 갑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외웁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다? 검사와 피고인이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아, 국민참여재판. 아, 그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갑은 무죄 선고받았어.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겠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요거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지금 같이 정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결, 배심원님들이 내리는 판결은요.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자, 우리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라고 하는 건 재판부를 구속한다 안 한다? 즉 쉬운 표현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을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단,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재판부는 적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배심원의 판결은요. 어떤 효력만 있다? 권고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재판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만요. 자, 어쨌거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직후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옳은 것에 3번에 동그라미 한 친구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꼼꼼히 안 외워서 그래. 자, 이제부터 꼼꼼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선생님 봐봐요. 무죄 선고 받았죠? 우리 무죄였는데요. 선생님이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와, 무죄인데 구속된 적이 있었어. 이거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냥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가 안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예요. 자, 이거 꼼꼼하게 외웁니다. 선생님 꼼꼼하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요. 형사재판 과정에 육모에도 그랬고 구모에도 그랬고 좀 정말 세세하게 이제 안 나왔던 내용. 왜 육모랑 구모 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 건드리지 않았던 내용까지 세세히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예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잖아요. 따라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 직후에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밥에게 나 오늘 이렇게 배고픈가? 아까 내가 뭐 막 먹을 거랑 관련된 거 잘못 발음하지 않았냐? 밥이 뭐야? 25번은 갑에게 유죄 판결하였다. 지웠는데 집행유예 유죄 선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죠. 따라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도는 구속적부 심사고요. B제도는 보석제도입니다. 둘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5번 잘못된 설명. 따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13번에서 기억해야 될 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형사보상과 관련된 거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아니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법치주의 유형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과 조금 달랐어요 라고 하지만 뭐 다르다고 해서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시문으로 막 나왔던 내용들이 그냥 표로 간결하게 나왔다라는 정도예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치주의와 관련된 자료래요. A국은요.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요.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당연한 거지만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A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뭐 이를테면은 전근대 국가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B국과 C국은요.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B국은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B국은 형식적 법치주의. C국은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나타날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법치국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C국이니까 통치의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되겠네. 그래요.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를 부정하겠군. B국과 C국 중에 누가 인치를 부정할까요? 둘 다. 왜요? 둘 다 법치주의잖아요. 따라서 B와 C 모두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중시하는 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중시하는 나라는 C국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법에 따라 통치한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국가는 B국과 C국 중에서 B국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4번의 옳은 설명은 정답 2번이 됩니다. 뭐 14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과 아주 조금 다를 뿐이지 늘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4번에 옳은 거 정답 2번이고요.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선생님 웃는 이유가 일단 문제가 길잖아. 길어서 이거 기니까 또 옛날처럼 어려웠던 거 아니야? 12번도 길고 15번도 길고 좀 당황했을 텐데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 문제 풀고 나니까 사실 알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답은 쉽게 나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특히 15번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갑의 의회 의원 정수는 200석이고 이 중에 지역구 의석은 180, 비례대표는 20석이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각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된다. 뭐다? 소선거구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가나다라의 절차를 거쳐서 배분된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 순서대로 우리 한번 따라가 보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의회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정한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구한다. 결국에 어떻게 구하는 거래요? 이를테면은 A당의 경우에는 A당의 정당 득표율에다가 의회 의원 정수 몇 명? 200명을 곱해서 산정한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구한다. 근데 정당별 할당 의석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대? 기억 110이 나온대. 아, 그럼 A당의 득표율 구할 수 있네. 결국에는 우리가 가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득표율. 각 정당의 득표율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아예 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정당의 득표율 구하면 어떻게 나와요? 55%. B정당 30.1%. C정당 10%, D정당 4.7%, E정당 0.2%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요. 각 정당의 득표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나로 넘어가면 되겠죠. 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벌인 수와 같거나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은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A당의 경우에는 기역이 더 크게 나오고요. B정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C정당의 경우, D정당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E정당의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결국에 지역구 의석수가 기역보다 많거나 같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나에서 알 수 있는 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정당 누구랑 누구? B정당이랑 E정당. 되셨어요? 따라서 B정당과 E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다를 보면 되겠죠.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벌인 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받는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의석수. 결국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의석수는 둘의 차이. 물론 B정당과 E정당은 아니고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둘의 차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10. 15 그리고 B정당 아니죠? 10 15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가 나오게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요렇게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본 거는요. 밑줄치 니은이에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의석수. 근데 모든 정당의 니은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20석을 초과하면 일단 20석을 초과하는지 볼까요? 초과해요. 몇 석이 나와요? 니은의 합계가 30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정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대요. 선생님 조정 의석수는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를테면 A정당의 조정 의석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석 곱하기 모든 정당 니은의 합계 30석 분의 각 정당의 니은 10 A정당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가 조정 의석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금방 나오게 되겠죠. 이 계산식에 따르면 조정 의석수는 A당의 경우에는 6석, B당 없고 C당의 경우에는 10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D당의 경우에는 E당은 없으니까 D당의 경우에는 3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했더니 합계가 몇 석이 나와요? 19석이 나오게 됩니다. 비례대표 20석이어야 되는데 한 석이 남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라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20석 중에서 가나 다의 과정을 통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 한 석은 배분받았던 정당 중 B당, 2당 빼고 기역의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로 한 석씩 각 정당에 배분한다. 결국에 D당이 나머지 잔여 의석인 한 석을 가져가게 되겠네요. 정리됐다. 결국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6석 없고 10석, 4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끝! 비례대표 의석수 16석, B정당, 2정당 없고 C, 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같이 마지막으로 해놓을게요. 총 의석수. 총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각각 순서대로 106 그리고 70. 선생님 아까 비례대표 의석이 없었으니까 지역구 의석수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15 그리고 8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석수 2당 그대로 이렇게 총 의석수가 순서대로 A, B, C, D 2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 아니에요. 소선거구제예요. 1번 잘못된 설명. 이거 문제 푼 친구들 알죠? 5번부터 볼까요? B당과 2당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5번이 정답. 사실 정답은 진짜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 중간 단계까지만, 중간도 아니지, 그 앞쪽 단계까지만 해도 정답은 사실 쉽게 나왔거든요. 일단 뭐 정답은 5번입니다. 뭐 2번, 3번,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거 결과 선출되는 의회 의원 수는 200석을 초과하게 되지 않습니다. 딱 200석 나오게 되는 거죠. 조정 의석수는 A당이 6석, D당은 3석, 딱 2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 C당 모두 과대대표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과대대표 보기 위해서는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득표율 구해놨죠. 의석률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총 의석수를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 내용을 구하면은 B당은 과대대표되었지만 C당은 과소대표되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5번에 옳은 것은 쉽게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가요. 길기는 했어요. 길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뭐 조정 의석수. 선생님 이거 몰라요. 모르더라도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다 보면은 가나 나라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의외로 정답까지도 어렵지 않게 나왔던 선거 결과 분석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사실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는요. 16번부터 출발합니다. 16번은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마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딱 등장했어요. 바로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관련된 내용. 자, 우리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이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누구의 권한인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이거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법률안 거부권 볼게요. 법률안 거부권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어쨌거나 A, B, C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B는 행정부가 될 겁니다.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C는 사법부가 되는 거겠죠. 끝!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권을 가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감사원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B는 행정부잖아요.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 A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국가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어떻게 공부한다? 누구의 권한인지 먼저 떠올리라고요. 국정감사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즉 입법부의 권한이잖아요.
따라서 니은에는 국정감사권이 들어갈 수 없죠. 왜?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입법부에서부터 화살표가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자, 우리 입법부 국회는요. 탄핵 소추권을 갖습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는 누구였죠? 대통령. 우리 몇몇 국가 기관만 다 적진 않고 몇몇 국가 기관만 적어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등등이 있었죠. 자, 이제부터 국회가, 입법부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물론 뭐 감사원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 국회는요,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모두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번을 풀기 위한 키포인트 뭐다?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건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 소추의 대상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에서는 T기와 달리 T+1기에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T+1기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네. 오케이. 그럼 T+1기는 대통령제, T기는 달리니까 의원 대각제가 되는 거겠죠. 가나는 T기 또는 T+1기 각국에서 나타났던 정치 상황이래요.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선지를 살짝 보니까 결국에 T기와 가의 상황 연결시키거나 혹은 T와 나의 상황 연결시키거나 혹은 뭐 T+1과 나의 상황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 의원 내각제에서 가라면 의회 제1당의 의석률은 50%를 넘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의원 내각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40%가 나왔어. 제1당의 의석률이 40%야. 그리고 나머지 정당의 의석률이 30%, 20%, 10% 이렇게 쫌쫌따리 나눠 가졌어.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연립내각을 형성했어. 의원 내각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1당의 의석률이 50%를 넘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 상황이 나라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53%인다. 50%를 초과한 상황이죠. 이 경우라면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단독내각이었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대통령제 상황에서 가라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40%라면 대통령 소속의 여당은 의회 내에서 작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정당들, 여당이 아닌 쉽게 나머지 정당들이 의회 내에서 의석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천천히 찾다 보면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4번 볼게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 원칙적으로 법률안 제출 누가 해요? 원래는 입법부의 권한이죠. 근데 그거를 행정부에서 넘어가서 할 수 있다. 약간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은 언제? T기.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는 상대적으로 어디? T.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정답 옳은 것은 17번에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번 수능 완성 정부 형태 파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라면 뭐 대통령제인데 이런 상황이야?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수능 완성 문제에서 해당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자, 이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소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이 빨리 보셔야 되는 거죠. 갑 12살, 을 6살, 병 19살이에요. 이 중에 소년 사건에 해당되는 건 누구랑 누구뿐이에요? 갑이랑 을뿐이에요. 왜요? 소년 사건의 대상 몇 세부터 몇 살? 10세 이상부터 10살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잖아요. 정리되셨어요? 일단 갑과 을이 소년 사건의 대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갑은요 12세예요. 을은 16살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찰은요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자, 만약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은 검사에게 넘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우리 검사에게 넘겼으면요. 이제부터 검사는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관련된 이 소년들이 한 사건이 넘어왔어. 그럼 검사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소한다. 공소 제기한다. 그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이거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마지막 3번 뭐 있었죠? 기소를 유예하는 거.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기소를 할 만한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범행 동기, 환경 등등을 정삼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 하지만 무엇을 조건으로? 선도를 조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즉 검사는요.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되셨나요?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갑에게만 해당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은 몇 살? 12살.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는 거겠죠. 갑은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게만 해당되는 조치. 을은요,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거 아니죠. 원칙적으로 일단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14세 이상이니까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겁니다. 니은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조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왜요? 우리 갑은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을 수 있죠. 을은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게 되면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 을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치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겠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을 받는다. 을, 병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치. 일단 병은요. 19세 미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경우에서는요. 아까 상황과 달리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러면 을도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 병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조치는 형벌을 받는다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8번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소년 사건의 절차들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검사는 어떻게 요것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저희 소년 사건은요. 사실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할게.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한 번만 외워두면은 정말 효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겁니다. 제발 이제 진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외워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요. 형사재판에서의 쟁점과 판결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가 B를 폭행한 사건에서 행위 당시 A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조금 더 예를 정확하게 좀 줄여서 쓰면은 심신상실자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겠죠. 우리 밑에 있는 상황 볼게요. C가 D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당시 C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 줄이면 결국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쟁점이 됐던 거였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한 단계씩만 더 올려볼게요. 심신상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에요. 즉,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방위, 즉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혹은 위법성이 있는지 둘이 쟁점 여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판결 내용 볼게요. 법원은 A가 행위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 심신상실자였구나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정당 방위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에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무엇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꺽쇠 표시한 거 있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 이걸 좀 줄여서 설명해 볼까요? 결국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겠죠. C의 행위는요, 정당 방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법원은 C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 약간 아주 조금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쟁점은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어요. 그 말은 우리 왜 범죄 성립 요건 기억나시죠? 선생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에요. 아니 일단 쟁점 자체가 책임 여부, 위법성 여부를 따진다라는 건 구성 요건은 쉬운 표현으로 통과한 거야, 안 한 거야? 통과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두 경우 모두 다 구성 요건에는 해당돼요. 밑에 있는 상황은 위법성에 해당이 되는지, 위에 있는 상황은 책임에 해당이 되는지예요. 둘 다 구성 요건이라는 단계는 통과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행위와 C의 행위 모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겠죠. 따라서 리을이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의 옳은 설명은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는요, 국제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특히 국제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국제연합의 총회가 됩니다.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연합 모두 가입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죠. 일반 민간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혹은 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가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 간 국제기구가 됩니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은요,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죠. 따라서 국제기구의 중요성, 국제기구의 역할을 경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시하겠죠.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A 어딘지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개별 국가의 법원의 판결은 A에서의 AA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아, 주요 기관인 A에 제소하기 위해선 결국엔 A는 어디다? 국제 사법
국제사법재판소다. 다시 리을.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국제연합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들로 구성됩니다. 그 자체로 외워주세요. 자, 이거 올해 학평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됐어요. 한 번만 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디서 선출된다? 총회에서도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선출된다. 그리고 거꾸로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죠. 총회의 권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이렇게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국제사법재판소 서로 국적이 다른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야 돼요. 몇 명? 15명. 자, 우리 마지막 파트 있죠. 국제문제, 국제관계와 관련된 파트는요. 정말 교과서에 작게 나와 있는 글씨 한 줄 한 줄까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정말 이 내용까지 나올까? 내가 이것까지 외워도 될까? 네, 이것까지 외우세요. 최근에 정말 꼼꼼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짚어줬던 내용, 서로 다른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20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필적 확인 문구처럼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두울 때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두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힘들고 지쳤던 시간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내년이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선생님 마지막 관문까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